오빠가 밤에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라며 휴가 나온 여성을 시장에서 희롱하던 조폭들.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 707 출신 3스타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그녀에게 지옥을 맛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류진 중장의 삶에서 군복을 벗은 시간은 늘 낯선 단어였다. 어깨 위를 묵직하게 누르는 은빛 삼각성군, 즉 세 개의 별이 상징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직책의 무게는 그녀의 숨결 한 올 한 올에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 남도의 심장, 광주의 활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를 짐작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티 한 점 없는 맑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길게 뻗은 목선은 이제 갓 20을 넘긴 배우의 것이라 해도 믿을 법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달랐다. 평소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먹빛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무언가를 응시할 때면 그 안에서 날카로운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검은 베레모 제707 특수임무단의 혹독한 대테러 훈련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 작전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벼려낸 인간 병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이끄는 사령관, 중장 류진이었다.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특수부대의 심장부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수많은 편견과 질시의 벽을 부수고 정점에 선 살아있는 전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여행객이었다. 가벼운 아웃도어 재킷에 청바지, 얼굴의 반을 가리는 검은 선글라스. 그녀는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광주 양동시장의 인파 속을 유영하듯 걷고 있었다. 아따 아가씨, 인물이 훤하요잉. 이 갓김치 한번 맛보고 가란께. 사장님 홍어 쪽가만 썰어주쇼. 막걸리 생각나 죽겠네. 비릿한 생선 내음과 구수한 국밥 냄새, 알록달록한 한복 옷감과 투박한 온기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혼돈의 교향곡. 류진은 그 날 것의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율과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풍경. 정겹고 소란스러우며 그래서 더없이 평화로운 이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인간 류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참을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시장 한쪽 구석 허름한 채소 좌판 앞에서 멈췄다. 허리가 반으로 굽은 오순심 할머니가 갓 씻어 올린 채소들을 정성껏 다듬고 있었다. 파릇한 시금치 단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류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그 평화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아, 이 늙은 여우가 진짜 주둥이만 살았네. 오늘 장사 접고 저승 구경하고 싶어 환장했어. 시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저열하고 폭력적인 고함이었다. 류진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오순심 할머니의 좌판 앞에 그림자처럼 어둠을 몰고 온 사내 넷이 서 있었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들은 그들의 천박함을 가려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뱀처럼 가는 눈의 관자놀이까지 이어진 흉터를 가진 사내가 할머니의 좌판을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할망구,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무등개발 식구들이 이 양동시장 바닥을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좋게 말하니까 귓구멍에 마이신을 쑤셔 박았나? 사내의 이름은 마철두. 표면적으로는 건설 용역업체 무등개발의 대표였지만 그 실체는 광주 신흥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옆에는 상어처럼 찢어진 입을 한 행동대장 빡세가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오순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좌판을 붙들며 간신히 말했다. 아이고 사장님,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자릿세 낼 돈이 어디 있겠소. 제발 좀 봐주시오. 봐줘? 하하. 이 할망구가 늙더니 개그를 하네.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야? 여기가 네 땅이냐고. 마철두가 고함을 치며 좌판을 그대로 걷어찼다. 와르르 굉음과 함께 할머니의 하루치 일감이 송두리째 흙바닥으로 쏟아졌다.
정성껏 묶어놓은 쪽파 다발이 터지고 잘 익은 무가 나뒹굴었다. 오순심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저들의 잔인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상인들이 저들의 성의 표시 요구를 거절했다가 가게 유리가 박살나거나 밤길에 귀갓길을 위협당하는 일을 겪었다. 류진의 눈빛이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고요했던 호수에 살얼음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보고 있었다. 적의 규모, 무장 상태, 지휘 체계,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과 민간인들의 동선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그것은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다. 박새가 낄낄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군홧발로 지시겼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로 김장 담그면 딱이겠네. 할망구 이거나 주워서 반찬 해쳐 먹어. 그 순간이었다. 보다 못한 옆 가게 주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용케 들은 마철두가 뱀 같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뭐? 경찰? 어떤 새끼가 지금 경찰을 들먹여. 이 양동시장은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경찰이야.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며 경찰관 한 명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잠시 스쳤던 희망은 그 경찰관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칠흑 같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마 사장님. 여기서 또 시장 환경미화에 힘쓰고 계셨습니까? 기름이 잔뜩 낀 얼굴로 아양을 떠는 경찰. 이 지역 파출소 소속 배상길 경장이었다. 그는 오순심 할머니와 엉망이 된 좌파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마철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실거렸다. 아, 배 경장. 마침 잘 왔네. 이 할망구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시장 미관을 해치길래 우리가 공익을 위해 계도 좀 하고 있었지.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두 발 뻗고 잡니다. 할머니, 장사 접으시오. 당장 안 치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오염 유발까지 싹 다 엮어서 파출소로 끌고 갈란께. 배 경장은 오히려 피해자인 오순심 할머니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할머니의 눈에서 끝내 눈물방울이 터져나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 상인들은 분노와 무력감에 입술만 깨물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어기는 자의 추악한 결탁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류진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글라스 아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평화로운 휴가는 바로 이 순간 끝이 났다. 특수전 사령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류진으로서 그녀는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서리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소음을 가르고 얼음 파편처럼 날아가 그들 모두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마철두와 그 일당 그리고 배상길 경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몸매가 좋을 뿐인 지나치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뿐이었다. 뭐여 저녀는? 박새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마철두는 뱀처럼 가느다란 눈으로 류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마치 도축될 가축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이고 음탕한 시선이었다. 오호라, 광주 구경 온 서울 내기 아가씨인가? 뺀질뺀질하니 반반하게 생겼네. 몸매도 제법이고. 특히 저 허리에서 골반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꼬마 아가씨, 이런 험한 데는 어른들이 노는 물이야. 저쪽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나 한 사발하고 얌전히 놀지 그래. 오빠가 이따 밤에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 성희롱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만 류진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정체불명의 위압감에 마철두조차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할머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흩어진 채소 시가보다 10배로 물어내고 원래대로 정리해놔. 명령이었다.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지휘관의 목소리. 하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리 없었다. 미친년이 돌았나 진짜?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내가 한번 빨아주면 생각해볼게. 어때, 쫄깃하게 잘할 자신 있어? 빡세가 이죽거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한껏 어깨를 부풀렸지만 707 특임단 시절 백호라 불렸던 류진의 눈에는 그저 재롱을 부리는 강아지처럼 보일 뿐이었다. 공갈,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그리고 노인 학대까지. 지금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 목록이다. 류진은 조목조목 그들의 죄목을 읊었다. 그 모습에 배상길 경장이 갓잔타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나섰다. 아가씨, 경찰이 여기 버젓이 서 있는데 어디서 법 조무사 행세야? 이 할머니가 불법 노점으로 통행을 방해한 게 먼저고 우리 마 사장님은 시장 상인의 자문 자격으로 정당한 계도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괜히 예쁜 얼굴 들이밀면서 깝치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갈 길 가시지. 경찰이라는 자가 조폭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 류진의 눈에 서늘한 경멸의 빛이 스쳤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조폭의 하수인이 됐지? 당신 이름이 뭐야? 소속이랑 계급 정확히 밝혀.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배 경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구기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네. 신분증 좀 봅시다. 어디 사는 누군데 함부로 국가공권력에 시비를 걸어. 배 경장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류진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선명한 화질의 화면에는 마철두와 그 일당의 험악한 얼굴, 그리고 그들 옆에서 완장찬 개처럼 굴고 있는 배 경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꺼? 배 경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패한 공권력의 가장 무서운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저 작은 기계였다. 마철두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이 젊고 아름다운 그러나 미치도록 거슬리는 여자와 말씨름을 할 생각이 없었다. 야, 빡세. 뭐해? 전현 핸드폰 뺏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갈아버려. 그리고 전현도 옷 홀딱 벗겨서 시장 한 바퀴 돌려. 어디서 감히 신성한 우리 무등개발 영업을 방해하는지 저보지 구멍이 헐도록 아주 그냥 뼈저리게 가르쳐주라고. 예, 형님. 빡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류진에게 다가갔다. 계집애가 반반하게 생겨서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아주 겁대가리를 자궁에다 두고 왔구나. 걱정 마,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영상 아주 스페셜하게 찍어줄게. 우리 형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아주 예쁘게 말이야. 그가 류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시장 상인들이 비명을 삼켰고 오순심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류진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박스의 손이 류진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박스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팔을 꺾어버렸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 각도로 뒤틀린 팔에서 우두둑하는 젖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악!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양동시장에 울려 퍼졌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스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스는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함께 달려들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얼어붙었다.
그 찰나의 순간 류진은 이미 그들의 배후를 점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한 놈의 경추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놈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이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류진은 상체를 살짝 숙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무 조각을 발끝으로 가볍게 걷어 올렸다. 공중으로 떠오른 무 조각을 손으로 잡아채 그대로 놈의 얼굴에 던졌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녀는 놈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칼을 다시 잡아 거꾸로 놈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비명과 신음 그리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 단 5초. 5초 만에 건장한 산의 셋이 피떡이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시장은 공동묘지처럼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방금 전까지 희롱당하던 연약한 여인이 펼친 잔인하고 아름다운 군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철두와 배상길 경장이었다. 두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특히 마철두는 자신의 오른팔인 빡새가 걸레짝처럼 구겨지는 것을 보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류진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운동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아까 뭐라고 했지? 옷을 벗겨서 보지구멍이 헐도록 가르쳐준다고. 류진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보다 차가웠다. 여자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내 놈들 몸에 똑똑히 새겨주마. 그리고 내 놈들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진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함께. 그녀는 배상길 경장의 가슴에 달린 무전기를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불사조 여기는 백호. 불사조 여기는 백호. 감도 있나. 류진의 입에서 나온 호출부호. 불사조는 대한민국 군사경찰의 정점, 수도방 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의 호출부호였다. 백호는 707 특임단 시절 그녀가 이끌었던 최정예 대테러팀의 이름이자 그녀 자신의 상징이었다. 갑작스러운 비인과 주파수 호출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된 목소리가 응답했다. 여기는 불사조. 귀관은 누구인가? 소속과 계급을 밝혀라. 류진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마철두와 배상길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현 시간부로 광주 양동시장 일대에 대한 위수령 발령을 상신한다. 현 시간부로. 위수령. 군이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출동하는 비상명령. 배상길 경장의 귀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되고 군이 치안을 장악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현 위치 양동시장 복개상가 앞. 폭력 조직과 현직 경찰관의 유착 및 민간인에 대한 집단 폭력 갈취 현장을 확보했다. 즉시 특임대 1개 제대를 출동시켜 현장의 범죄자들을 전원 체포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해 현장으로 오도록 조치할 것. 반복한다. 군사경찰 특임대 즉시 출동. 관할 경찰청 광수대와 감찰계 현장 출동 조치. 무전기 너머에서 극도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수령 상신 실례지만 귀관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겠다. 이는 합참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류진은 배상길의 가슴팍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빼앗아 들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중장 류진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양동지구대 소속 배상길 경장이 저들의 비호 세력이다. 사령관의 직권으로 합참의장께 위수령 발령을 직보 상신하겠다. 신원 확인이 더 필요한가? 중장. 별 3개. 특수전사령관. 그 단어들이 조합되는 순간 무전기 너머의 특임대원은 숨을 멈췄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의 신조를 몸으로 보여주는 전군의 우상.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곧이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도 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충성. 확인했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류진은 무전기 전원을 끄고 텅 빈 깡통처럼 굳어버린 배상길에게 공무원증을 던져주었다. 내놈 경찰 인생 끝났어. 배상길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니었다. 썩은 동태 같은 잿빛이었다. 마철도 역시 상황 파악이 끝났다. 상대는 그냥 싸움 좀 하는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현역, 그것도 대한민국군 서열 수위권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 중의 실세였다. 자신의 돈과 인맥, 폭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 그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저는 저 할머니를 도우려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철두는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모든 죄를 쓰러져 있는 부하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류진의 눈은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오순심 할머니에게 다가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채소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고 있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순심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나으리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흑흑. 괜찮습니다 할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류진은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에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서름을 겪으며 살아온 노인의 응어리진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시장 상인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자신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저 가녀려 보이는 여인이 단숨에 해치웠다. 그녀는 그들에게 영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특수임무대 전술 차량과 경찰 순찰차들이 겹겹이 도착했다. 군사경찰 완장을 찬 중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 간부들은 별 3개가 선명한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근엄한 사령관을 상상했겠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평범한 아웃도어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보고드립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박철민입니다. 류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배상길과 마철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들이 주범입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관련된 모든 비리를 뿌리 뽑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장 상인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녀의 말에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소리쳤다. 맞소. 저놈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못살게 굴었단께. 저 경찰도 한패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돈 받아 처먹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분노 앞에서 경찰청장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저희 관할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류진은 오순심 할머니의 좌판을 원래대로 정리해주고 찢어진 비닐 천막까지 손수 덮어주었다. 할머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제가 부하들 시켜서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오순심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류진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은혜라니요.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인걸요. 그 순간 류진은 깨달았다.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분노나 의협심이 아니었음을.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자신의 존재 이유는 언제나 하나였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검은 베레모의 신조는 비단 적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이 고통받는 바로 그곳이 자신의 작전 지역이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무 완수라는 것을. 마철두와 그 일당,
그리고 부패 경찰 배상길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류진에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류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어깨에 놓인 3개의 별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새로운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류진은 맑게 갠 광주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렷했다. 양동시장의 소란이 군사경찰 특수임대 SDT의 전술 차량 불빛 속으로 사라진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각,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학교의 한 지하 전술지휘소 CP는 대한민국 남부 지역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곳은 특수전 사령관인 류진 중장이 광주 전남 지역 작전 시 사용하는 비밀 지휘 거점이었다. 거대한 전술 스크린 앞 상석에는 류진이 조금 전에 소란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 호남지부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류 사령관님. 광주지검의 2차장 검사인 오광철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휴가 중에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현역 특수전 사령관께서 민간인, 그것도 조직폭력배들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사실상의 위수령까지 발동하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뼈가 있는 지적이었지만 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광철 차장검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차장검사님, 군인의 본분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 그 본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공권력은 그들을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했다면 저는 제 어깨 위에 달린 이 3개의 별을 스스로 뗄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이요?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 용병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법의 칼을 든 당신들이 외면한 정의를 내가 대신 세웠을 뿐이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었다. 오광철 차장검사는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경찰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진이 옆에 앉은 경찰청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경찰청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령관님. 관할 지역 경찰이 범죄 조직과 유착했다는 것은 저희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령관님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저런 부패의 고름을 도려낼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즉시 관련자 배상길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강도 높은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말에 방첩사 지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무등개발 대표 마철두는 단순한 시장 깡패가 아닙니다. 불법 사채, 유흥업소 운영은 물론 최근에는 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정계 및 관계 인사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주 지역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 가닥일 수 있습니다. 지휘소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조폭 소탕 사건이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마리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류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군이 민간 영역의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이 군의 작전 지역인 후방의 민심을 어지럽히고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수전은 비단 적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시작한 일입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류진이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뒤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방첩사의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실체까지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사령관으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의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광주 서부경찰서 지하 취조실. 마철두는 다리를 꼬고 앉아 형사의 질문에 콧방귀를 뀌고 있었다. 아, 글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시장 질서 바로잡으려다가 생긴 작은 마찰이라니까. 그리고 그 미친년이 먼저 폭력을 썼어. 내 동생들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고. 이거 엄연한 과잉 방어, 아니 폭행 상해죄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번번이 변호사의 힘과 보이지 않는 형님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깟 군발이 여자 장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철옹성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마철두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을 비호하던 배상길 경장은 이미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당신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당신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사실을 말입니다. 그 쥐새끼가 뭘 안다고 짓거려? 증거 있어? 증거. 마철두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불도저처럼 다부진 체격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은 집요한 눈빛. 광주지검 강력부의 미친 불독으로 불리는 권도윤 검사였다. 그는 서류 뭉치를 마철두 앞에 책상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증거. 지금부터 보여주지. 권 검사가 서류 맨 위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마철두의 차명 계좌 수십 개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의 출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유흥업소,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사채 자금이었다.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배상길 같은 하급 경찰뿐만이 아니었다. 구청 공무원, 시의원, 심지어 지역 유력 건설사 대표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마철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내 놈이 성의 표시라고 부르던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었어. 내 놈은 그냥 깡패가 아니야. 이 도시를 좀먹는 암세포들의 자금책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암세포는 숙주가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잘라내는 부위가 어딘지 아나? 바로 너 같은 꼴이야. 권도윤 검사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벌써부터 전화가 빗발치더군. 마철두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던 그 든든한 밧줄들이 지금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하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나? 마철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은 없었다. 위기의 순간 자신을 구해주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벽이 되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 여자 장군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세상이 뒤집혔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마철두의 입에서 힘없는 질문이 흘러나왔다. 권도윤 검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냐고?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 지옥에서라도 기어 올라와 내 놈들 모가지를 비틀 사람이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소리야.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마철두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법이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어떤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였다. 바로 류진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한편 류진은 장성의 지휘소에서 방첩사로부터 막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철두의 배후를 캐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오순심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채소 파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에 담긴 슬픔과 강인함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마철두를 보던 눈빛. 그 안에는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보처장. 예, 사령관님. 광주 양동시장에서 채소 노점을 하시는 오순심 할머님. 그분에 대해 좀 알아봐. 가족관계나 살아오신 내력 같은 것들.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류진은 스크린에 떠있는 광주 시내의 위성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직감했다. 마철두와 오순심 할머니 사이에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거미줄의 중심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질기게 얽혀 있었다. 다음 날 류진은 군복이 아닌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다시 양동시장을 찾았다. 어제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반갑게 인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류진은 과일 가게에서 가장 실한 과일들로 바구니를 채우고 따뜻한 찐빵 한 봉지를 사들고 오순심 할머니의 좌판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좌판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다른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망가진 천막을 손보고 있었다. 할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류진의 등장에 오순심 할머니와 주변 상인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다. 류진은 손을 저어 그들을 만류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이고, 사령관님. 어찌 또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그냥 앉아 계시지. 사령관은 무슨요. 그냥 편하게 진이라고 부르세요, 할머님. 지나가던 길에 할머님 생각나서 들렀어요. 따뜻할 때 빵 좀 드세요. 류진은 좌판 옆 작은 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아 찐빵 봉지를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을 건네받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괄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는데 하늘같이 높은 분이 자신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빵을 건네주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찐빵을 먹었다. 시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둘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오순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으리 아니 진이 아가씨. 어제 그 마철두라는 놈 어떻게 될 것 같는겨?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류진은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시는 할머님이나 다른 상인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요. 그렇겠지에 죗값은 받아야지 암 받고 말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찐빵만 매만졌다. 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일당들이 유독 할머님을 심하게 괴롭힌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상인분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할머님께는 정도가 심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저놈들이 노리는 건 내 좌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저 뒤편의 작은 땅 때문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시장 구석, 낡고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저 건물이 우리 영감이랑 내 평생이 담긴 곳이요. 영감 살아생전에 저곳에서 작은 국밥집을 했었지. 광주 31사단에서 부사관으로 평생 군인으로 살다 전역한 고지식하고 뻣뻣했지만 속정은 깊은 사람이었소.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직업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류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몇 해 전에 저 마철두 일당의 뒤를 봐주는 천명건설이라는 곳에서 시장 재개발을 한다고 했소. 멀쩡한 상인들 헐값에 내쫓고 지들 배만 불리려는 수작이었지. 우리 영감 군인 출신이라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했소. 상인들 모아서 대책위원회 만들고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맨 앞에서 싸웠지.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합디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지만 나는 안 믿어. 그 사람들 짓이야. 우리 영감을 죽인 거라고.
그 이후로 나 혼자 싸워왔소. 저놈들이 저 건물이 재개발 부지의 알박기라고 저것만 넘기면 된다고 온갖 협박을 다 했지만 내 눈에 활기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못 넘겨. 우리 영감 목숨값이니까. 할머니는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 회한과 홀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온 외로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류진은 말없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철두의 집요한 괴롭힘은 단순한 자릿세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폭력이었다. 류진의 심장이 차갑게 분노로 타올랐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민생 치안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선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미망인을 능멸한 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길로 곧장 지휘소로 복귀한 류진은 권도윤 검사에게 긴급 통화를 걸었다. 권 검사님, 수사 방향을 바꿔야겠습니다. 마철두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몸통은 천명건설과 그 배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발 비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권도윤 검사는 그녀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상부에서는 자꾸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명건설 대표 천만석, 그자는 이 지역의 왕이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류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압력이요? 그 압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이 사건 특수전 사령관인 제 명예를 걸고,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권도윤 검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사실 마철두가 조금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천만석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뇌물 장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천만석뿐만 아니라 광주의 거미줄처럼 얽힌 모든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그 장부 어디에 있습니까? 권도윤 검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천만석의 개인 별장, 천명원의 지하 벙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최소 몇 시간은 걸립니다. 그 사이 장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사실상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요새. 그 단어에 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렇습니까? 마침 제 전문 분야가 요새 침투입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경찰력이 천명원의 정문에 도착하는 순간 지하 벙커의 비밀 장부는 소각로나 분쇄기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 자명했다. 권도윤 검사의 고뇌는 깊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 방법이 있습니다.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선 류진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작전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내일 새벽 특전사 예하 부대들이 무등산 일대에서 대규모 산악 기동 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물론 비공개 전술 훈련입니다. 훈련 중 일부 병력이 항로를 이탈하여 우연히 천명원 인근을 지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우연의 순간에 권 검사님의 팀이 또 다른 우연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권도윤 검사는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군이 비공식적으로 먼저 침투하여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이 합법적인 절차의 모양새를 갖춰 현장에 진입한다. 위험천만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령관님, 그건 이 작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집니다. 권 검사님은 그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류진은 자신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제707 특수임무단에 직접 연락했다. 그녀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켰던 최정예 대원들, 백호라 불렸던 그녀의 아이들,
그녀는 단 6명의 팀원을 차출했다. 통신, 폭파, 저격, 침투 등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었다. 작전명은 무등의 번개 MUDUNG 선다. 번개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의미였다. 작전 개시 시각 새벽 4시. 무등산은 짙은 어둠과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류진은 위장복에 방탄조끼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별 3개의 장성이 아니었다. 적진에 침투하는 한 명의 특전사, 백호 그 자체였다. 목표 1000명원 지하 벙커. 적 경계 병력은 총 12명. 3인 1조로 외곽을 순찰하고 3명은 중앙통제실의 상주. 내외부에 총 32개의 CCTV와 적외선 감지기,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는 정문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북쪽 암벽 루트로 침투한다. 류진은 팀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브리핑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00명원의 3차원 설계도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소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모든 제압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좋다. 그럼 사냥을 시작한다. 류진과 그녀의 팀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온통 녹색의 형광빛이었다. 그들은 낙엽 하나 밟는 소리 없이 짐승처럼 능숙하게 산을 올랐다. 1000명원의 북쪽 암벽 아래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위용이 드러났다. 높이 50m에 달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현대판 성체. 하지만 그 어떤 철옹성도 특전사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류진은 가장 먼저 로프를 잡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교했다. 암벽 정상에 도달한 그들은 레이저 감지망이 쳐진 외벽을 만났다. 통신 전문가인 스펙터 하사가 소형 단말기를 꺼내 보안 시스템에 연결했다. 몇 번의 터치 후 빽빽하던 레이저 감지망에 단 10초간의 빈틈이 생겼다. 10초. 고. 팀원들이 번개처럼 감지망을 통과했다. 류진은 마지막으로 통과하며 순찰 중이던 경비 2명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보냈다. 2인 동시 제압. 류진과 저격수인 호크아이 상사가 소음 권총을 꺼내들었다. 2명의 경비가 등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 픽픽 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2명의 경비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내부로 진입한 그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복도를 따라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 문 앞에서 류진은 문이 미세한 틈으로 광섬유 카메라를 밀어넣었다. 안에는 3명의 경비가 모니터를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플래시뱅 3초 후 돌입. 폭파 전문가인 붐 중사가 특수 제작된 소형 섬광탄을 문틈으로 굴려 넣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눈을 멀게 하는 섬광으로 가득 찼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팀원들은 눈과 귀가 마비된 경비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중앙통제실을 장악한 스펙터가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사령관님, 지하 벙커로 가는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 앞에 섰을 때 류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안쪽에서 이 모든 부패의 원흉인 천만석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나 혼자 들어간다. 너희들은 밖에서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그 어떤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팀원들이 경례를 붙였다. 류진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벙커 내부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중앙의 거대한 원목 책상에 잠옷 가운 차림의 천만석이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놀란 기색 없이 류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여자 장군이군. 소문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 천만석. 내 놈의 왕국은 이제 끝났다. 천만석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왕국? 하하. 아가씨,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절반이 무너져. 당신이 존경하는 정치인, 당신이 믿는 법조인, 그들 모두가 내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당신 혼자서 뭘 어쩔 수 있는데? 그가 책상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벙커의 벽이 갈라지며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1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얌전히 내 장난감이 되어주면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천만석이 뱀 같은 눈으로 류진을 훑으며 말했다. 류진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잡소리가 길군. 내 놈의 혀를 뽑기 전에 내 놈의 개들부터 먼저 정리해주지. 그 말이 신호였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류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그냥 여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수전에 살아있는 전설, 백호 류진이었다. 그녀의 몸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상대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팔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고 대검으로 동맥을 끊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치명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좁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홀로 춤을 추는 흑접 같았다. 마지막 경호원이 쓰러졌을 때 천만석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류진을 겨눴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류진을 빗나가 그녀의 뒤편 벽에 박혔다. 총을 쥔 천만석의 손목에는 류진이 던진 대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류진은 피로 물든 얼굴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책상 한쪽 구석에 있던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벙커의 문이 열리며 권도윤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천만석, 널 살인 교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류진은 천만석을 수사관들에게 인계하고 피 묻은 장부를 권도윤 검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작전은 끝났다.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류진은 무등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평온한 잠에서 깨어나는 광주 시내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내가 지키려 했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위장복 주머니에서 군용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합참의장으로부터 온 최고 등급의 기밀 전문이었다. 동해안에서 미식별 잠수정 침투 상황 발생. 즉시 복귀 바람. 류진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하나의 폭풍이 지나가자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여명의 강철은 쉴 틈 없이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주의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던 그 시각, 대한민국 동쪽 끝,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의 지하 벙커는 칠흑 같은 밤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전술 상황판에는 동해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울산 간절곶 동남쪽 약 70km 해상에 깜빡이는 붉은 점 하나가 모든 이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보고하십시오. 전술 헬기 편대로 긴급히 부산 기지로 이동한 류진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지하 벙커의 인공적인 불빛 아래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했다. 그녀의 등장에 해군의 상징인 흰색 정복을 입은 장성들과 참모들이 일제히 긴장했다. 육군,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이 해군의 심장부인 이곳 지휘통제실에 나타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해군작전 사령관인 황태석 중장이 굳은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금일 3시 30분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작전 구역 내에서 정체불명의 잠수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수차례 경고 통신을 보냈으나 묵묵부답. 4시 15분경 갑자기 음파 탐지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현재 저 지점입니다. 적성국의 최신의 스텔스 잠수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영의 침범이 아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텔스 기능.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문제는 왜 하필 저곳인가 하는 점이었다. 류진은 지도 위에서 붉은 점이 사라진 위치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곳은 단순한 공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상 주권의 상징인 독도와 이어지는 길목이자 더 중요하게는 국가 1급 보안 시설이 위치한 곳이었다. 저 지점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주요 시설은 황태석 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밀 등급을 상향 조정한 후 입을 열었다. 차세대 잠수함 전용 기지인 포세이돈 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완공 막바지 단계이며 어제부로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의 결정체인 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IV 1번 함이 비밀리에 이관되어 최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장보고 IV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공기부료 추진 AIP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항해 시스템을 탑재하여 이론상으로는 수중에서 한 달 이상 작전이 가능한 보이지 않는 암살자. 만약 이 잠수함의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동해의 해저 지형은 대한민국의 안방이 아닌 무덤이 될 수도 있었다. 단순 침투가 아니다. 목표는 장보고 IV다. 류진의 단정적인 말에 황태석 중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류 사령관, 여긴 육군이 아니네. 해상작전은 우리 해군의 영역이야. 적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책임지고 격침시킬 것이니 사령관께서는 황 사령관님, 적은 지금 바닷속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류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적의 목표가 잠수함이라면 그들은 이미 기지 근처로 특수부대를 상륙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이 잠수함을 찾아 바다를 헤매는 사이 그들은 허를 찔러 육상으로 기지를 타격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네. 황태석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휘 통제실의 비상벨이 찢어질 듯이 울려 퍼졌다. 보고합니다. 방금 전 포세이돈 기지와의 모든 유무선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모든 감시 카메라 신호 또한 끊겼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적은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고립된 기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황태석 중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류진은 즉시 합동참모본부와의 직통 회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화면에 근엄한 표정의 합참의장 이강호 대장이 나타났다. 충성. 특수전사령관 류진입니다. 의장님, 동해 상황 관련하여 긴급 보고드립니다. 류진은 자신의 분석을 막힘없이 보고했다. 적의 목표가 장보고 UIV의 기술 탈취 혹은 파괴일 것이며 잠수함은 미끼이고 진짜 공격은 이미 상륙한 특수부대에 의해 기지 내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강호 의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류진을 믿었다. 광주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단 이틀 만에 뿌리 뽑은 그녀의 결단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이미 전군의 신화처럼 퍼져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정규전, 대테러 작전 전문가였다. 류진 중장에게 명령한다. 중장 류진. 현 시간부로 동해안 침투 상황에 대한 통합작전 지휘권을 류 중장에게 위임한다. 현장에 있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리고 육군 707특임단 일부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포세이돈 기지를 탈환하고 적을 섬멸하라. 이것은 합참의장의 명령이다. 명받겠습니다.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육군 중장이, 그것도 특전사령관이 해군과 해병대의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통합현장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황태석 중장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류진은 즉시 전투 헬기 편대를 호출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곳, 바로 최전선으로 향해야 했다. 헬기가 어둠을 뚫고 울산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기내에서 작전 구상을 시작했다. 기지에는 수백 명의 해군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있을 터였다. 그들의 생사가 불투명했다. 적의 정체도 규모도 무장 수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동해안에는 짙은 해무와 함께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다.
악천후는 아군의 항공 지원과 정밀 타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포세이돈 기지 외곽 5km 지점에 설치된 임시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혼돈 그 자체였다. 먼저 도착한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성급한 정찰을 시도하다가 입구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의 정밀한 저격과 구비트랩에 막혀 2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한 상황이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해병대 수색대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인가. 해병대 지휘관은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류진은 말없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의 섬광, 그리고 순식간에 쓰러지는 해병대원. 적의 사격술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더 이상의 무모한 접근은 금지한다.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류진의 단호한 명령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장악했다. 류진은 즉시 기지의 전체 설계도를 펼쳤다. 정문과 후문, 환기구까지 모든 공식적인 통로는 이미 적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모든 문이 막혔다면 문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그녀의 손가락이 설계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이곳. 기지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 취수관이다. 직경 3m, 기지 심장부인 중앙동력실까지 약 1.5km. 그 어떤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유일한 루트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칠흑 같은 바닷속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좁은 관을 통해 1.5km를 잠수해서 침투한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조류와 수압 그리고 미지의 장애물까지 너무 위험합니다. 707 특임단에서 파견된 작전팀장이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곳이 유일한 길이다. 707 대원들과 UDT 최정예 요원으로 공격팀을 꾸린다. 내가 직접 선두에 선다. 사령관님, 모두가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다. 별 3개를 단 현역 특수전 사령관이 직접 수중 침투 작전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류진은 자신의 전투 조끼를 여미며 싸늘하게 말했다. 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나만 안전한 후방에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저 지옥 같은 물길을 가장 먼저 헤쳐나갈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뿐이다. 바로 나 류진이다. 작전명 포세이돈의 심장. 지금부터 저 어둠의 심장부를 찢어 발긴다. 장비 챙겨. 그녀의 명령에 임시 지휘소의 모든 장병들은 전율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저 지휘관과 함께라면 지옥의 아가리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신뢰와 용기였다. 짙은 해무와 성난 파도가 울부짖는 동해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작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싸아의 심해의 괴물이 울부짖는 듯한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칠흑 같은 바닷물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온몸을 휘감았다. 류진은 수중 호흡기의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향할 8명의 정예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직접 선발한 707 특임단 흑표범 소속 4명과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최고 베테랑 4명.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자존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함께 그것을 압도하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두렵나? 류진의 낮은 질문에 UDT 선임팀장인 강철호 원사가 피식 웃으며 답했다.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령관님. 다만 별 3개짜리 장군님을 모시고 목숨을 건 수중 탐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농담에 대원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극한의 긴장 속에서 피어난 짧은 여유였다. 류진은 그런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았다. 살아서 돌아가야 자랑도 할 수 있는 거다. 전원 내 뒤를 따르되 나와의 간격은 항상 3m 유지. 수중 장애물이나 적 발견 시 즉시 수신호로 알린다. 지금부터 작전 종료 시까지 모든 음성 통신은 금지한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좋다. 그럼 포세이돈의 심장으로 들어가자. 류지는 가장 먼저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어둠을 삼키고 있는 해수 취수관의 입구로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마리 인어와도 같았다. 대원들이 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취수관 내부는 절대적인 암흑과 정적의 공간이었다. 오직 들리는 것이라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슉슉거리는 공기방울 소리뿐이었다. 수중 랜턴의 불빛이 닿는 곳은 한정적이었고 그 외의 공간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좁은 공간이 주는 폐소공포증과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원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얼마나 전진했을까? 선두에 선 류진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랜턴 불빛 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보였다. 취수관 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센서들. 수중 음파 탐지 센서였다. 이 앞을 지나가는 모든 물체의 음향 신호를 감지하여 외부로 송신하는 장치. 적들은 이 불가능한 침투로에조차 덫을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류진은 UDT 소속 통신 전문가인 김민준 상사를 불렀다. 김 상사는 등에 메고 있던 장비에서 소형 수중 전파 교란 장치를 꺼내 들었다. 센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역으로 감지될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 상사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수경 안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OK 수신호를 보냈다. 센서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다. 다시 전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다. 취수관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는 굵은 강철로 만들어진 격자형 철창이었다. 용접까지 되어 있어 일반적인 장비로는 파괴가 불가능했다. 류진은 707 소속 폭파 전문가인 박성진 중사에게 눈짓했다. 박 중사는 특수 제작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치이그 하는 미세한 소음과 함께 절단기 끝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오며 강철을 녹이기 시작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시간은 배로 걸렸다.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내는데 무려 2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철창을 통과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선두에 선 류진을 덮쳤다. 적이었다. 적들은 아군과 동일한 폐쇄회로 호흡기를 사용하여 공기 방울조차 만들지 않는 최정의 전투 잠수부들이었다. 그들은 수중 스쿠터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퍽. 적의 수중 나이프가 류진의 어깨를 스쳤다. 전투복이 찢기며 피가 흘러나왔지만 류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비틀어 적을 뿌리치고 허리춤에 있던 전투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칠흑 같은 물속에서 소리 없는 죽음의 무도가 펼쳐졌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오직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원초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류진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의 호흡기를 대검으로 찢어버리고 목을 휘감아 제압했다. 다른 대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5분간의 짧지만 격렬한 사투 끝에 4명의 적 전투 잠수부들은 차가운 강철관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류진은 자신의 어깨에 상처를 응급 처치하며 대원들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명의 대원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절반을 왔을 뿐이었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그들은 마침내 기지의 심장부 중앙동력실의 냉각수 저장 탱크에 도달한 것이다. 탱크 위로 올라와 수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계들의 낮은 소음과 비릿한 기름 냄새였다. 거대한 터빈과 복잡한 파이프들이 얽혀있는 동력실은 개미 한 마리 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곳곳에 쓰러져 있는 해군 병사들의 시신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전투를 말해주고 있었다. 류진은 수신호를 통해 팀을 둘로 나누었다. 강철호 원사가 이끄는 블루핀 팀은 기지 중앙 통제실로 직행하여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생존자들을 확보한다.
류진이 직접 이끄는 블랙타이거 팀은 최종 목표인 장보고 UIV가 경납된 제3도크로 향한다.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들은 어둠과 하나가 된 유령들이었다. 모퉁이를 돌자 순찰 중이던 적 2명과 마주쳤다. 적들이 소리치기도 전에 류진의 소음 권총과 강철호 원사의 소음 기관단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픽픽. 2명의 적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두 팀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갈라지는 순간 류진의 이어피스에서 지상에 남은 한정훈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일하게 허가된 비상통신이었다. 사령관님, 위성 열 감지 영상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제3도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잠수함의 원자로를 가동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류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기술 탈취가 아니라 잠수함 자체를 탈취하여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이었다. 전원 속도를 높인다. 지금부터는 스텔스고 뭐고 없다. 눈에 띄는 모든 적을 제거하며 최단 시간 내에 제3도크에 도달한다. 류진의 명령과 함께 블랙타이거 팀은 어둠 속의 암살자에서 포효하는 호랑이로 변모했다. 그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총성은 포세이돈의 심장에서 울리는 반격의 서곡이었다. 타타타타탕으. 제3도크로 향하는 긴 복도에 총성이 메아리 쳤다. 류진과 블랙타이거 팀은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며 전진했다. 복도 곳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이 뛰쳐나왔지만 707 최정예 요원들의 조직적인 제압 사격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전방 30m 우측 환풍구의 적 저격수. 팀의 포인트맨이 외치는 동시에 류진은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그녀의 머리가 있던 곳의 벽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호크아이 처리해. 류진의 짧은 명령에 팀의 저격수인 호크아이 상사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저격 소총 스코프 안으로 어두운 환풍구 속에서 번뜩이는 적의 총구가 잡혔다. 숨을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호크아이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환풍구 안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류진의 이어피스에서 강철호 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블루핀 중앙통제실 확보 완료했습니다. 기지 내부 시스템 현재 저희 통제 하에 들어왔습니다. 생존자 27명 전원 안전합니다. 잘했다, 강 원사. 지금 즉시 제3도크로 통하는 모든 격벽을 폐쇄하고 비상 소방 시스템을 가동시켜 놈들을 도크 안에 고립시킨다. 알겠습니다. 류진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쿵, 쿵,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제3도크 주변의 모든 강철 격벽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도주하려던 적들의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것이다. 류진과 블랙타이거 팀은 마침내 제3도크의 입구에 도달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중앙에는 심해의 거대한 고래처럼 위용을 드러낸 검은 선체의 장보고 UIV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최소 20명이 넘는 중무장한 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잠수함의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곰처럼 거대한 체구의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남자가 소리쳤다. 제기랄. 놈들이 여기까지 왔다. A팀은 잠수함의 출항을 서둘러. B팀은 나를 따라 저 쥐새끼들을 막는다. 대치 상황. 하지만 류진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강원사 선물 보따리 풀 시간이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령관님. 류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도크 천장에 설치된 수십 개의 대형 스프링클러에서 하얀 포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항공기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고농도의 소화 포말이었다. 순식간에 도크 내부는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찼다. 크악,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적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류진과 팀원들은 이미 특수 제작된 열 감지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하얀 거품 속에서 허우적대는 적들의 붉은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소음기를 단 총구들이 불을 뿜을 때마다 붉은 형체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사령관님, 놈들의 대장이 잠수함으로 도주합니다. 열감지 화면 속에서 가장 덩치가 큰 붉은 형체가 잠수함의 해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류진은 총을 고쳐잡고 직접 그의 뒤를 쫓았다. 잠수함의 갑판 위 쏟아지는 소와 포말 속에서 두 그림자가 마주섰다. 적장은 자신을 막아선 것이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라는 것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년이 지휘관인가? 계집년 하나가 감히 내 앞을 막아서? 그는 허리춤에서 거대한 전투용 도끼를 꺼내 들었다. 특수부대원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야만적인 무기였다. 내 이름은 볼크. 늑대라는 뜻이지. 내년의 심장을 꺼내 내 아침 식사로 삼아주마. 늑대가 아니라 시끄럽게 짖기만 하는 똥개로군. 류진은 대답 대신 손에 든 대검을 고쳐 잡았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굉음이 도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볼크의 공격은 한 번 한 번이 집채만 한 바위가 덮쳐오는 듯한 파괴력을 지녔지만 류진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뱀처럼 날카롭게 그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수십 번의 공방이 오간 끝에 류진의 대검이 마침내 볼크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크어워. 고통에 찬 포효와 함께 볼크가 휘청였다. 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하고 무릎으로 명치를 걷어찼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잠수함 갑판 아래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류진은 잠수함의 해치를 열고 내부로 진입하여 막 시작되려던 출항 시퀀스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볼크와 그의 용병들. 그들의 정체는 북한군이 아니었다. 그들의 장비와 전술은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와 유사했지만 그 어디에도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은 없었다. 국제용병 집단이었다. 그때 제압된 적들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 용병이 류진을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멍청한 년, 넌 아무것도 몰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무슨 뜻이지? 우리에게 이 일을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 알면 넌 절망하게 될 거다. 그는 너희들 중 하나니까. 그는 그림자 쉐이드라 불리는 자다. 그 말을 끝으로 용병은 입에 품고 있던 독극물 캡슐을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쉐이드, 그림자, 그리고 너희들 중 하나. 류진의 뇌리에 섬광이 스쳤다. 광주에서 마주했던 부패의 거미줄, 천명건설과 그 배후, 그리고 이번 동해안 침투 사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끔찍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적은 비단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숙한 곳, 아군의 심장부에서 조국을 좀먹고 있는 배신자.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본체였다. 포세이돈 기지는 지켜냈지만 류진은 더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확보된 잠수함의 갑판 위에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비웃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눈이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 어떤 그림자도 여명의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기에. 동해의 성난 포효가 잦아들고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난 자리에는 상처 입은 거인의 신음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포세이돈 기지의 제3도크는 처참한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막 떠오르기 시작한 여명의 빛을 힘겹게 받아내고 있었다. 하얀 소와 포말이 섞인 바닷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여기저기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의 시신이 기괴한 형태로 널브러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축축한 바다 내음이 뒤섞여 역겨운 향기를 만들어냈다. 그 지옥도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의 결정체인 장보고 IV의 검은 선체 위에서 류진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찢기고 온몸은 핏물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그녀의 시선은 발 아래 펼쳐진 처참한 광경이 아닌 도크의 거대한 수문을 넘어 아득하게 펼쳐진 동해의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승리의 감흥은 없었다. 대신 더 크고 깊은 어둠의 실체를 마주한 자의 서늘한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쉐이드, 그림자, 그리고 너희들 중 하나. 죽어가던 용병이 남긴 마지막 말은 독처럼 그녀의 뇌리에 퍼져나갔다. 광주 양동시장의 좌판을 뒤엎던 조폭의 탐욕, 한 노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국가의 심장을 노린 국제용병들의 침투.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진 듯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쉐이드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 적은 휴전선 너머가 아닌 가장 신뢰해야 할 아군의 심장부, 그 가장 높은 곳 어딘가에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사령관님. 707특임단 작전팀장 독수리가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잔적 소탕 및 기지 내부 수색 완료했습니다. 생존한 적 용병은 총 3명 모두 독극물 캡슐을 이용해 자결했습니다. 기지 내 아군 생존자는 총 42명, 부상자는 15명이며 안타깝게도 21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 뜨거운 쇳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했다. 21명.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가 꾸민 탐욕스러운 음모 때문이었다. 전사자들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도록 해. 부상자들은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리고 생포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결한 놈들 시신이라도 샅샅이 뒤져.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 소속, 국적,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명령 알겠습니다. 류진은 잠수함의 갑판을 내려와 곰 같은 거구의 용병 대장 볼크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덜미, 피부 아래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불타는 해골을 쌍두 독수리가 감싸고 있는 문양. 과거 냉전 시절 KGB 예하의 극비 암살 부대 자슬론지 ASLON이 사용하던 비공식 상징과 유사했다. 지금은 해체되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떠도는 최정예 용병 집단으로 변모한 그림자 속의 군대. 그런 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자. 쉐이드의 실체가 거대한 안개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임시 지휘소로 복귀했을 때 합동참모본부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 너머의 이강호 합참의장은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로 입을 열었다. 류 장군, 이번에도 정말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걸세. 자네는 또 한 번 조국을 구했네. 과찬이십니다, 의장님. 하지만 저는 조국을 구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암덩어리의 일부를 겨우 도려냈을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류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쉐이드의 존재와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 안에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야. 쿠데타의 버금가는 국가 전복 시도다. 이강호 의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류 장군,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네. 군과 국정원, 경찰 내에서 자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정식 조직이 아닌 오직 자네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하네. 작전명은 그림자 사냥 섀도 헌트. 그 어떤 방해와 외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숨은 유령을 찾아내 그 목을 베어라. 이것은 내 군 생활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명령이다. 명 받겠습니다. 류진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어깨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포착한 아모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류진은 광주지검의 권도윤 검사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권 검사님 접니다. 천만석에게서 압수한 비밀장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도대체 동해안에서는 무슨 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닙니다. 국가 반역의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광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권도윤 검사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다. 류진이 다시 광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천만석의 천명건설, 국제용병 집단 자슬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엮는 쉐이드. 그녀는 문득 광주 양동시장의 오순심 할머니를 떠올렸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서 싸우던 그 작은 거인.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낡은 상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고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 쉐이드라는 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고 있는 자였다. 광주지검에 도착한 류진은 권도윤 검사와 함께 지하 비밀 조사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압수된 수십 권의 장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분석팀을 총동원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고 여러 단계의 암호로 되어 있어 해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천만석의 자금 중 일부가 파나마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뿐입니다. 그 유령 회사들 자슬론과 같은 용병 집단의 자금 세탁 창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여주십시오. 류진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흐름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이상 신호를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류진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것. 그녀가 가리킨 곳은 다른 거래 내역과는 달리 금액 옆에 작은 주석처럼 달려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코드였다. 이읒7. 이 코드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이 해외로 송금될 때마다 마치 결제 도장처럼 이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권도윤 검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읒7. 군사 용어 같기도 합니다만. 그 순간 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읒7. 그것은 군사 기밀 등급 중에서도 장성급 장교, 즉 별을 단 지휘관에게만 열람이 허가되는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를 뜻하는 코드였다. 장성. 류진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배신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자신과 같은 별을 달고 있는 누군가. 심지어 자신보다 더 많은 별을 달고 있을지도 모르는 군 최고 수뇌부 중 한 명.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매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국가 안보를 논하는 바로 그들 중에 조국을 팔아넘기려는 반역자가 숨어 있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의심과 불신의 안개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전쟁.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사실을 나와 차를 몰아 양동시장으로 향했다. 이미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 오순심 할머니의 좌판에는 아직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는 류진을 발견하고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밤중에 어쩐 일이요? 할머니는 어느새 그녀를 손녀처럼 대하고 있었다. 류진은 말없이 할머니가 내어주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고생이 많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여 먹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것이여. 류진은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구수한 국물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그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정이었고 자신이 지켜내야 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둡고 외로운 길인지를. 하지만 이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이 시장에 정겨운 불빛이 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국밥 그릇을 비웠을 때 주머니에서 군용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그녀가 직접 차출한 707 특임단의 정보 분석팀 고스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사령관님, 이으칠 코드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모든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의 계좌로 귀결됩니다. 계좌의 소유주는 현재 합참의 작전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문정혁 대장입니다. 문정혁 대장. 별 4개. 합참의 서열 3위. 이강호 의장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류진 자신도 몇 번이나 존경심을 표했던 군의 거목. 류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가 마침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제 사냥의 목표는 정해졌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조국의 심장에 박힌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차갑고 비정한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할머님,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냥을 시작해야 해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할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여명의 강철이 보내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